굉장히 이 데이비 슐츠, 마크 슐츠 형제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84년 LA 올림픽 때는 한명호 선수가 74kg급으로 나간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당시 그 신예 선수였던 데이비 슐츠에게 져서 데이비 슐츠가 금메달을 딴 그러니까 형이 금메달을 본고장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영웅이 된 내 결정적인 한 판에 지는 모습을 보여준 한명호 선수였고요. 근데 그리고 6위에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져버린 거죠. 그러다가 죽고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82kg급으로 나갔고 한명호 선수가 결국 머리를 다치고 무상 투혼으로 우승을 합니다. 근데 82kg급은 아까 영화에서 보시면 되게 알겠지만은 이게 이 마크 슐츠의 그 동네였거든요. 그 체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명호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이 운동만 열심히 형이랑 죽어라고 배고파가면서 열심히 했으면 아마 한명호 선수 형한테 한 번 지고 동생한테 한 번 지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크 슐츠랑 직접 붙진 않았는데 결국은 금메달을 따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서력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걸 좀 뒤져보니까 여기서 중간에 이제 코케인 먹은 다음부터는 약간 야릇한 관계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마크 슐츠 굉장히 싫어했다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마크 슐츠인데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빴겠죠.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88년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일어난 사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8년이 지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제 96년이다라는 게 나오질 않는데 그 후로 아마 꽤 오랜 시간 존 듀퐁은 숨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히 살았던 것 같고요. 은둔자적 삶을 살면서 어떤 뒤에 설명드린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 96년에 벌어진 일이고 실제로는 이틀 동안 이제 대치를 하다가 이제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호사들을 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 미국에서 셀럽들이 자기 범죄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뭐 마약을 했다. 뭐 이런 종류의 여러 얘기를 통해서 감형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형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형을 받았고요. 그래서 약 14년 정도 이제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크 슐츠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제이지만 형제가 아닌 형제. 이런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형제인데 이 영화는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 무서운 엄마 하나랑 그다음 네이비스 아내 빼고는 하다못해 마크가 좀 연애라도 할 것 같은데 연애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영화로 딱 포커싱 돼서 3명의 이야기만 나오는 첫 번째는 큰 형과 동생이죠. 빅브라더와 동생이 있는 2살 때부터 형이 나를 키웠어요. 이런 류의 그리고 형과 똑같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서 형과 함께 과실을 땄지만은 사람들은 형만 좋아하고 나는 그렇게 잘 몰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 혹성 탈출 시리즈를 최근 부팅된 거 2개를 보시면은 나오는 스이저와 주인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주종 관계를 볼 때 계속 팔 올리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동물적으로 얘가 고개를 숙이면서 안기고 덩치가 훨씬 큰 사람이 형에게 그러다가 그다음 존에게 그러죠.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이빗은 아주 보통 사람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마크 슐츠는 뭔가 좀 비어있는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게 뭐랄까 사람보다는 동물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는 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을 따라가고 동일시하고 형이 하자는 대로 해서 일단 형제는 뭔가 얻었지만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형은 결혼까지 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지만 나는 집에 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컴퓨터 게임만 하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 미만으로 27살의 청년이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은 듀퐁이라는 사람이 넌 독립해야 너만의 삶을 살아야 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면이 있겠죠. 근데 이것과 관련한 한국 영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형제들의 이슈가 되면 형제끼리 싸우고 딴 걸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형제가 같은 걸 해나가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은 거의 없고 되게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순응하고 한 사람은 거절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서 자기 걸 해나가고 형과 계속 싸우게 되는 보수적인 형과 책임지는 형과 그렇지 않은 동생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이야기는 같은 걸 하고 있죠.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근데 그런 게 대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면이라고 대표적으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은 데이빗은 형이기도 하고 자기 페어런트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마크가 난 왜 같이 안 가냐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데이빗 입장에서 넌 27살 됐으니 넌네 길 가는 거 난 너무 좋아. 우리는 우리고 나는 네 길을 가야 돼. 나는 내 가족이 있고 넌 네 생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 세 명의 사람 중 가장 현실적이고 노멀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희생을 당하게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크는 전형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비어있다가 존 듀퐁의 동네에 가서 그 호화스러운 곳에 가고 그 사람이 가는 압도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왜 이 압도적인 얘기를 듣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흠모하고 이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어느 선에서는 약간 동성애적 코드까지도 가는 면들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질투라는 관점 내지는 배반, 실망이라는 부분에서 빡 하고 막 아주 단순하게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이빗은 싫고 좋고도 애매하면서 현실적인 타협도 하고 이건 카메라로 찍는 거니까 그는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멘토예요라까지 할 정도로 영혼은 직장에 두고 올 수 있는 사람, 집에 두고 그냥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 해줄 수 있어라는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팀워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쭉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크는 그게 안 됐으니까 저 나중에 UFC 같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흥미로운 게 처음에 듀퐁이 마크를 만났을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세뇌를 시키는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를 조작하고 세뇌를 시키는 기법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다 들어맞는 얘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누군가를 마인드 컨트롤 하려면은 마인드 컨트롤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가치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의 가치와는 상충이 돼서 부딪혀요. 어디 가서 황산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에게 황산을 던져? 아니야 그건 애국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넌 그럼 종북이자 이런 얘기 같은 더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 작은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듀퐁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레슬링 통해서 네가 원하는 건 뭐니? 금메달 따고 싶어요. 얘는 단순하게 금메달 따고 싶었는데 이미 84년 금메달 따고 왔는데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하거든요. 여자는 배고프고 뭐 겨우 20달러 받고 햄버거 먹는 삶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썩었어요. 우리나라는 썩었는데 소련은 굉장히 열심히 트레이닝 시키고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데 너는 재정 지원도 못 받고 혼자 운동하잖아. 이걸 통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가치를 실현해야 돼. 그걸 넌 최고의 인재야. 라는 하나의 가치를 심어줍니다. 이런 류의 가치를 심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인정해 줍니다. 계속해서. 인정하고 사랑을. 네가 오라. 너는 최고야.
그래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식으로 끝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밀교의 교주들은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끝없이 얘기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르면 모든 것이 다 될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 네 번째는 정보 입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스캐쳐 같은 가둬놓는 거죠. 워낙 또 정보 입력이 없는 친구였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디 밀교 집단 다단계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디 가둬놓고서 이제 합숙을 시키는 경향이 TV도 끊게 하고 핸드폰도 못 갖게 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워낙에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고 친구도 없던 형밖에 사회와의 노출, 커뮤니케이션이 없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마지막으로 뇌를 만성 피로의 상황으로 만들려고 끝없이 바쁘게 만들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게 하라. 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기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존 듀퐁이 마크에게 제공하고 했던 얘기들 그리고 만든 환경들은 전형적으로 마크가 듀퐁이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따라하도록 만드는 제격이었고 더욱더 좋은 거는